당장 대문을 되돌려라. 감히 시집 온 첫날 밤에 이 무슨 방자한 짓이냐?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나주댁의 불호령이 이른 새벽부터 강경포구 객주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대문의 돌적이를 통째로 뽑아 원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달아놓았던 것이지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어젯밤 이 집 안방에 갓 들어온 새색시 서옥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한만석도 신랑 한두식도 몸종 시월이조차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옥부는 매서운 시어머니의 불호령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나직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보시면 어머님께서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집온 첫날 대문을 몰래 돌려단 며느리 서옥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중한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세요. 혼례를 치른 그날 밤 강경포구의 객주 한만석의 집은 늦도록 술렁였습니다. 신방에 든 서옥부는 족두리를 벗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신랑 한두식은 낮부터 마신 술에 옷고름도 풀지 못한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자 옥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몸종 시월이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씨, 참으로 하시렵니까? 초야의 말입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늦는다. 옥부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손놀림으로 대문의 돌적이를 조심스레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혼례 행렬이 지나갈 때 담장 밑을 서성이며 대문을 슬쩍 밀어보고 소리나는 위치를 손끝으로 가늠하던 낯선 사내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던 것이지요. 그 눈빛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무쇠에 몇 번이고 긁혔지만 옥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반시진 남짓 씨름한 끝에 대문은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걸렸습니다. 이제 예전에 소리 없던 자리는 크게 삐걱거리고 삐걱거리던 자리는 오히려 조용해지게 되었지요. 날이 밝자마자 사달이 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마당쇠 돌무치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나주댁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대문을 되돌려라. 이 무슨 방자한 짓이냐? 옥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옥부는 강경포구를 오가는 늙은 보부상 서덕만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등짐 하나에 살림을 지고 다니는 아버지를 따라 옥부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낯빛과 걸음걸이만 보고도 샘을 헤아리는 눈썰미를 길렀지요. 그러나 시집갈 때 들려보낼 지참금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새만하는 밝다더니 지참금함이 일이 가볍대서야 어디 체면이 서겠습니까? 나주댁은 혼례 다음 날부터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이 집 안주인의 눈빛에서 재물을 밝히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날카로운 조급함을 읽어냈습니다. 그날 낮 부엌에서 셈이 틀린 곡식 장부 하나를 옥분이 슬쩍 바로잡아준 일이 있었는데 나주댁은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이 셈만 밝아서야 그것이 며느리 도리에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날 밤 옥부는 안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나직한 말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약조한 날짜가 코앞이오. 더는 미룰 수 없소이다. 낮고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주댁이 다급하게 대꾸했습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게. 발소리가 다가오는 기척에 옥부는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 집 안주인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고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옥부는 장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야 전날 담장 아래를 서성이던 바로 그 사내가 이번엔 국밥집에서 나주댁과 마주 앉아 있었지요. 몸집이 크고 목덜미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는 사내였습니다. 나주댁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정하는 눈치였고 사내는 젓가락으로 상을 툭툭 치며 걸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이름이 황옥쇠라는 것을 옥부는 훗날에야 알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옥분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노름을 즐기신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어머니께 경을 치를 것이오. 두식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순박하나 어머니 그늘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는 집안의 심상찮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옥부는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대문 밑 발자국, 안채의 밀담, 저작거리의 사내가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마당을 살피며 대문이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소리를 내는지 귀를 기울이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나주댁은 옥분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끼고 온 그 옷가락지 이리 내놓거라. 객주 살림에 요긴하게 쓸 데가 있느니라. 친정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옥분의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담담히 가락지를 빼어 건넸지요. 곁에 있던 두식이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장모님 유품이라 하니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사내가 안방 살림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다. 두식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주댁은 가락지를 받아들고는 품속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옥부는 그 손놀림이 살림에 보태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급히 감추려는 사람의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리 다급하게 재물을 끌어모으는 사람일수록 무슨 일이든 크게 저지르는 법이지.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을에 열린 객주들의 큰 잔치에서 나주댁은 좌중 앞에 옥분을 세워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이 글쎄 시집 온 첫날 밤에 대문을 거꾸로 돌려달았지 뭡니까? 그런 방자한 짓이 또 있겠습니까?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런 살림할 그릇이 못 되는구먼. 장사치 딸이라더니 근본이 다르군. 옥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눈치만 살필 뿐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지요. 옥분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자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앞서 그리한 것입니다. 다만 연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릅니다. 연유는 무슨 연유? 어디서 말대꾸냐? 나주댁이 매섭게 쏘아붙이자 웃음소리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홀로 앉은 옥분에게 시월이가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괜찮다, 시월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다만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서러울 뿐이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웃음소리가 통째로 뒤집힐 밤이 오리라는 것을 그녀만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새벽 옥부는 담장 아래에서 낯익은 발자국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셋이었고 곡간 쪽을 가리키듯 나뭇가지 하나가 꺾여 있었습니다. 저것은 표식이다. 곡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은 사람 어깨 높이쯤에 있었습니다. 대낮에 지나가듯 슬쩍 꺾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밤에 손을 뻗어 남긴 흔적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집 담장을 넘어 곡간까지 다녀간 자는 최소한 한 번은 이 집 마당을 훤히 걸어본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시월이와 돌무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밤부터 갓나가는 폐물과 문서는 안방 반다지 깊숙이 옮겨두거라. 곳간 열쇠는 내가 맡으마. 아씨, 그러다 마님께 경을 칩니다. 경을 치더라도 내가 치를 것이니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돌무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옥분의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시아버지 한만석이 셈이 맞지 않는 곳간 장부를 붙들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다가가 짚어보고는 손끝으로 두 줄을 짚었습니다. 아버님, 이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이 어긋납니다. 곳간 안팎을 이미 2번 헤아려 본 자의 셈법입니다. 도둑질할 자리를 가늠하며 남긴 흔적이지요. 한만석이 놀라 다시 살피니 과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단번에 이런 것을 짚어낸단 말인가. 며느리를 보는 한만석의 눈빛이 그날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주댁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옥분을 매섭게 흘겨볼 뿐이었습니다. 구름이 짙어 달빛조차 스미지 않던 그날 밤 검은 그림자 셋이 소리 없이 담을 넘어 대문께로 다가섰습니다. 이쯤에서 밀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으렸다. 확실한가? 혼산날이라 사람이 많아 자칫하면 큰일 나네. 곁에 선 부하가 다급하게 속삭이자 황옥쇠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틀림없대도 이 집 사정을 훤히 아는 자가 짚어준 자리다. 여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네. 그는 예전 소리 나지 않던 자리를 정확히 짚어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에서 귀청을 찢는 삐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돌무치의 고함에 집안 곳곳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황옥새 패거리는 예상치 못한 소란의 당황에 우왕좌왕하다 젊은 일꾼들에게 붙잡혔지요. 둘은 담을 넘어 달아났지만 부하 하나는 그 자리에서 붙들렸습니다. 한만석이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야, 설마 이 일을 짐작했더냐? 짐작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다만 짐작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나주댁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묶어 관하로 끌고 가거라. 어서. 그 다급함이 유독 컸다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붙잡힌 사내는 신문 받는 자리에서 벌벌 떨며 실토했습니다. 소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안에서 알려준 자가 있었습니다요. 나주댁이 재빨리 옥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며느리 짓이 틀림없다. 친정이 보부상이니 떠돌이 상단과 짜고 우리 집을 노린 게지. 어머님, 소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두식이 우물쭈물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부인은 저와 함께 내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것을 내 모를 줄 아느냐. 함부로 아내 역성을 들지 말거라. 두식은 그만 말끝을 흐리며 물러섰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옥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주댁은 옥분을 뒤뜰 골방으로 끌고 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거라. 어느 놈과 내통을 했느냐. 저는 그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대비를 했을 뿐입니다. 매질이 어깨와 팔뚝에 떨어졌지만 옥분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지요. 이튿날 나주댁은 곳간 곡식을 빼돌려 현감에게 바치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며느리가 도둑들과 내통하였고 집사 곽서방이 그 일을 거들어 싸웁니다. 곽서방은 옥분이 곳간 열쇠를 맡을 때 곁에서 도운 죄밖에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현감은 두말 없이 두 사람을 관하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끌려가는 길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저런 곱상하게 생겨서는 도둑과 짜고 그런 짓을 했다지. 옥부는 이를 악물고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곳간 재물을 빼돌려 도둑들과 나누려 한 것이 사실이렸다. 사또 소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도둑을 막고자 대비를 하였을 뿐이옵니다. 닥쳐라. 시어머니의 증언이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냐. 곽서방 역시 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아씨께서 시키신 대로 곳간 열쇠를 맡았을 뿐입니다요. 도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요. 그러나 현감은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형리가 매를 들려는 순간 옥분이 마지막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그날 밤 붙잡힌 도둑이 무어라 자백했는지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현감이 마지못해 도둑의 진술을 다시 읽게 했습니다. 이쯤에서 밀면 소리가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그 댁 대문은 이쪽이 조용하다고요. 옥분이 다급히 아뢰었습니다. 사또, 바로 그 대목이옵니다. 도둑이 말한 소리 없는 방향은 소부가 대문에 손을 대기 이전, 그러니까 원래 방향을 두고 하는 말이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문을 돌려단 것은 소부와 몸종 단둘이 한 일. 예전 소리를 도둑에게 일러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이 집에서 오래도록 안주인 노릇을 한 사람뿐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주댁을 향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내가 어찌 도둑과 짜고 내 집을 노린단 말이냐? 한만석이 아내를 향해 다급히 물었습니다. 부인, 그럴 리가 없지 않소? 며느리에게 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구려. 나주댁은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이마에 식은 땀만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지요. 그때 붙잡혀 있던 도둑이 겁에 질려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우두머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우두머리가 저댁 마님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 노름비 때문에 곳간 재물을 빼돌리려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요. 마침 관하로 끌려 들어오던 황옥쇠가 매질에 못 이겨 실토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겠소. 저 안주인이 소인에게 큰 노름빚을 지고 있었소. 곳간 재물을 훔쳐다 갚기로 약조했고 혼례날 손님이 많아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저 안주인이 직접 날짜까지 잡아주었소. 나주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한만석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인, 그것이 정녕 사실이요? 처음엔 심심풀이였습니다. 이웃 객주 안주인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 투전판에서 살림 미천을 조금씩 올려놓다 보니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당신에게 차마 사실대로 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만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지창금함이 가볍다고 그리도 모질게 나무라던 아내가 정작 자신의 곳간을 통째로 도둑에게 내주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며느리와 집사에게 그 죄를 통째로 뒤집어 씌우려 했단 말이요. 한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낯선 얼굴 앞에서 그는 그저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현감이 매섭게 말했습니다. 안주인이 노름빚에 눈이 멀어 도둑을 끌어들이고 죄 없는 며느리와 집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엄히 처벌하고 빼앗은 재물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나주댁과 황옥쇠 패거리는 관아에 넘겨졌고 곽서방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한만석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며느리의 총명함을 진작 알아보지 못했구나. 아버님,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한만석의 집안 살림은 며느리 옥분이 맡게 되었습니다. 두식은 그제야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 그동안 어머니 눈치만 살피느라 부인을 지켜드리지 못했소. 서방님 마음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이 집을 바로 세우면 될 일이지요. 한반석은 그날부로 대문을 다시 돌려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문은 우리 집을 지킨 대문이니 함부로 손대지 않으련다. 그날 저녁 두식이 슬그머니 대문 앞에 선 옥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그날 밤엔 이 대문 앞에서 그저 벌벌 떨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 이 대문이 우리를 지켜준 게였구려. 서방님도 그날 밤엔 코를 골며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옥분이 살짝 웃으며 대꾸하자 두식도 겸연쩍게 따라 웃었습니다. 옥분은 곳간 열쇠를 새로 맡아 장부를 손수 정리했고 그 셈이 어찌나 정확한지 강경포구의 다른 객주 주인들까지 찾아와 셈법을 배우고 갈 정도였습니다. 더는 아무도 그녀를 두고 지참금 없는 며느리라 손가락질하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강경포구 상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시집온 첫날 밤 대문을 거꾸로 돌려단 며느리가 결국 그 대문 하나로 온 집안을 도둑과 거짓으로부터 지켜냈다고 말이지요. 옥부는 훗날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일렀다고 전해집니다. 남들이 방자하다 손가락질하는 일에도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법이란다. 다만 그 까닭을 알아줄 사람을 만나기까지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손끝 하나가 결국 온 집안을 파멸해서 건져낸 열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